네, 그러면 이제 NVMe로 넘어가겠습니다. NVMe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죠. 그냥 스토리지만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특히 SSD를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고, 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가 뭐 이것도 되게 발전사가 많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원에 있을 때 그 ATA, 그러니까 사타 전에 ATA부터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교수님께서 이제 시키셔가지고 그때부터 보고 아,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 보통 호스트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르는 이것들은 이제 저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사타 아직 안 죽었죠? 어, 끈질기게 살아있습니다. 음. 스카시라는 것도 있었고요. 스카시가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전환되면서 이제 사스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좀 약간 숨이 깔딱깔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MMC라는 것도 있고 뭐 CF 카드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SD 카드, UFS, NVM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USB도 있죠, USB. 근데 USB는 사실 그 입장이 PCI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버스고 인터커넥트지 이거 자체가 인터페이스라고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고 USB 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도 하죠. 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연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다. 근데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이제 뭐 CPU이면서 어플리케이션이면서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내가 쓸 장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스토리지라는 건 아는데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제품이고 용량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럼 어떤 커맨드를 날려야 얘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지 뭐 어떤 단위로 액세스를 해야지 뭐 성능이 제일 좋을지 뭐 이런 정보도 얻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장치가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읽어낸 다음에 얘를 잘 쓰는 이게 이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단 서로 약속된 커맨드 셋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얘가 지원하는 커맨드를 얘가 날려줘야 적절히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커맨드 셋에 혹은 데이터를 전달을 한다고 쳤을 때 그걸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어떤 물리적인 트랜스포트, 그게 시그널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정의된 패킷을 올바른 순서에 맞게끔 전달하는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커맨드 셋과 이런 전달하는 전송 채널, 크게 이 두 가지를 잘 구현을 해내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가 안정적이고 뭐 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특히나 이제 커맨드 셋은 뭐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떤 시그널링이나 프로토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얘네가 서로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다른 아니면 뭐 장치가 다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쓰이라면 이걸 굉장히 견고한 파이프처럼 그냥 커맨드랑 데이터를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NVMe도 이제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주 예전 이제 이게 옛날 자료니까 제가 이제 2009년 시절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봤었는데 예전에 이 Y축이 속도입니다.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고요.
이게 뭐 스카시, 사타, 어,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요? 뭐 아무튼 USB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사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죠. 사타 3.0이 최대 속도가 600MB per second예요. 근데 요즘에 NVMe SSD 시퀀셜 리드라이트 뭐 4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가 왜 SSD에서 못 쓰였는지가 이제 대충 숫자상으로도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럼 NVMe가 그럼 왜 나왔을까?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녀석들이 성능을 제대로 못 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기적이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더 발전을 하려다가 그냥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네 그냥 다 뭐 포기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이제 돼버린 거죠. 그 이유는 PCI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PCI를 써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음, SATA, SATA 잘 쓰이는데 이건 PCI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PCI 익스프레스가 SSD를 위해서도 좋은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인터커넥트였기 때문에 이걸 흡수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CI가 왜 좋냐? 일단 어디에 가나 다 있죠. 모든 PC에, 모든 서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위스도 잘 나와요. 물론 이제 뭐 PCI 익스프레스에서는 보통 레인이라고 부르는 그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페어가 몇 쌍이냐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충분히 아까의 이런 녀석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성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풀 듀플렉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프 듀플렉스는 아닌데 그 뭐라고 불렀더라? 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하프 듀플렉스라고 하면은 그 라인에서 마치 무전기처럼 한쪽이 보내는 동안에는 반대쪽에서 보내지 못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뭐 eMMC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애들이고요. 근데 PCI는 안 그래요.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두 배로 개념적으로는 두 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웃스탠딩한 리퀘스트도 여러 개 쓸 수 있고 아웃 오브 오더로 처리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비할 바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PCI를 써보자라는 접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갔던 퓨전 I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PCI 장치에 이제 SSD를 달아가지고 팔았는데 얘네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거였어요.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TL이 호스트에서 돌고 디바이스를 마치 오픈 채널 SSD처럼 쓰는 뭐 그런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것들도 나왔었어요. 스카시 진영에서 사실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되게 프로토콜도 복잡하게 만들고 뭐 이상한 뭐 PQI라는 물리적인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고 거기에 뭐 SOP라는 뭐 커맨드 프로토콜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하더니 뭐 스카시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다가 얘가 사타로 흡수가 되려고 하다가 뭐 아무튼 어중간하게 이제 멈추고 얘네가 이제 사스로 또 갈아탔죠. 그리고 이제 사타는 AHCI라는 걸로 뭔가 좀 해보려고 막 그래요. AHCI가 뭔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이것저것들이 나오다가 NVMe가 등장하면서 그냥 모든 걸 한 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NVMe는 이제 뭐 뒤쪽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펙이 정말 깔끔하고 이거는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볼 때부터.
NVMe는 그럼 뭐가 좋을까?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기존 시스템들이 어떤 지경이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여기에 SATA AHCI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한때 진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팔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것들일 거고요. 형태는 PCI 익스프레스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토콜이 AHCI예요. AHCI가 뭔데? 네,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그 배경을 보려면 일단 SATA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SATA 하드디스크나 SSD가 있다고 칠게요.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케이블이나 이런 커넥터 영역입니다. 여기로는 SATA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하죠. SATA에서도 이제 뭐 그 패킷타이즈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뭐 프레임들이 있는데 뭐 FIS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로 뭐 커맨드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고 만약에 내가 리드나 라이트 커맨드를 한다고 하면 커맨드 보내고 그러니까 SATA 이 라인으로 커맨드를 보내고 뭐 DMA 셋업, DMA 액티베이트, 데이터 왔다 갔다 하고 set 디바이스 pitch라는 걸로 컴플리션 주고 뭐 이런 짓을 이제 여러 패킷들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스토리지들이 그렇듯이 주고받는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SATA 디바이스가 시스템 메모리를 바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무언가의 하드웨어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통 호스트 버스 어댑터라고도 부르고, 뭐, 또 뭐라고 불렀더라? 아무튼, 호스트 버스 어댑터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타에서는 이 호스트 버스 어댑터에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표준 같은 걸 만들어서 AHCI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얘는 PCI에 달려 있거든요. PCI 익스프레스의 엔드포인트 장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리드라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줘라고 이 AHCI 엔드포인트에게 SATA 장치가 이야기를 하면 얘는 시스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갖다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실제 SSD와 시스템 메모리 사이에. 근데 그걸 하려면 당연히 얘도 하드웨어니까 CPU나 아니면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데서 얘한테 커맨드를 줘야겠죠. 혹은 얘가 사타에게 뭔가 요청을 받았으면 야 그거 어딨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SATA 커맨드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가 이 AHCI 엔드포인트에게 레지스터 접근을 6번에서 9번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리드도 한 세네 번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리드는 블러킹이잖아요. 내가 CPU가 리드를 하면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다른 동작을 못 하게 돼요. 그 CPU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의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는 거면 그래도 이제 블로킹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PCI 버스를 타고 리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PCI 젠 3 정도에서는 이 레지스터 리드를 하면 보통 수백 나노 세컨드가 걸려요. 정말 크리티컬한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하다가 여기 왔냐면 요거였죠, 요거. 사람들이 PCI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SSD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군웅할거의 시대여서 프로토콜이 스탠다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HBA를 SSD에 담어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끊어가지고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AHCI, PCIe SSD입니다. 그 말인즉슨 커맨드 하나를 내려면 이 PCI 장치로 PIO 레지스터 리드를 6번에서 9번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했죠. 네. 아무튼 이제 이게 NVMe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NVMe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산업계에서 굉장히 요구가 강했겠죠. 아니, 이 지경인데 이걸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거의 모든 대부분의 프로토콜들이 그렇듯이 인텔이 주도를 해서 이거를 PCI 위에다가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NVMe입니다. 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이 야, 우리 SSD를 전적으로 한번 타겟팅 해보지 않을래? 라는 거였어요. SSD는 낸드 칩이, 낸드 다이가 여러 개 달려 있고, 뭐 버스, 뭐 이런, 아무튼 뭐 인터리빙 개념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패러렐리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자체가 패러렐리즘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요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 AHCI가 있으면 여기에 멀티플 CPU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장치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PU들이 얘를 나눠 써야 됐죠. 락을 걸고 뭐 하나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애는 다른 일 못하고. 근데 이거 그런 요즘 시대가 이제 멀티코어인데 그런 거 되겠느냐. 그래서 락 없이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처럼 이 PIO 이렇게 접근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리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2008년이네요. 당시에는 이름이 NVM HCI였어요. 그러니까 AHCI하고 좀 비슷한 이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텔이 이거를 드래프트를 만들었었고, 2009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스펙이 2011년에 만들어졌네요. 제가 처음으로 얘를 봤던 게 한 2010년쯤이었고, 처음으로 NVMe 컨트롤러를 만들었던 게 한 2011년 말쯤이었으니까, 상당히 저는 처음에 운이 좋게 이거를 잘 접했던 것 같고요. 어느새 이게 20년이 다 돼 가네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본 얼개는 NVM 1.0에서 거의 오늘 설명드릴 것들은 다 1.0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면서 뭐 HMB, CMB 같은 개념들도 나왔고 IO 디터미니즘 이거는 거의 뭐 저물었죠. 2.0이 등장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스갯소리지만 스카시 사람들이 들어오면 판이 좀 이상해집니다. 스카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스펙을 되게 막 복잡하게 막 찢어놓고 뭐 각각 빌드업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버에다가 올리는 NVMe 오버 패브릭이 그것도 이제 2016년에 시작돼서 2.0에는 이제 제대로 들어왔고 요즘에는 다 이제 그거 들어와 있죠. PCI가 원래 기본이었는데 하나의 트랜스포트에 불과한 걸로 이제 스펙이 이제 진화가 됐고요. GNS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스펙에는 뭐 FDP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드디어 NVMe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그래서 아까 그 호스트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커맨드 셋, 하나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 메커니즘. NVMe가 제공하는 게 역시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 오늘은 이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커맨드 셋은 일단 초창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13개만 구현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커맨드 셋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방대한 스펙에 걸맞게 점점 이제 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 음.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커맨드 셋과 큐잉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럼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PCI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다 한번 봤죠. 어느새 익숙해진 개념들. 네. 그래서 PCI가 달려 있는 전통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SSD가 DMA를 장착한 PCI 엔드포인트 형태로 붙어가지고 바로 메모리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PCI 패킷 DMA 엔진은 메모리 라이트와 메모리 리드 이런 TLP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SATA 기억나시죠? 요런 PIO를 6번에서 9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SATA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NVMe SSD는 이러한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PCI 패킷 DMA 엔진은 시스템 메모리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얘는 해야 되는 일은 이쪽에서 NVMe 프로토콜을 이 안에 구현해 놨고 그에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NVMe 프로토콜에 필요한 PIO, 그러니까 그 중에 레지스터 라이트만 뭐 커맨드에 따라서 최대 2번 해주면 돼요. 이걸 묶어서도 할 수 있어요. 뭐 10개의 커맨드를 그 PIO 2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효율적이 됐죠. 특히나 여기는 레지스터 리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프로토콜이 가능한 거야?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터미놀로지를. 이게 NVMe SSD라고 치면 PCI에 연결돼 있죠. 그 외부의 형상은 물리적으로는 PCI의 그런 미케니컬한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PCI가 제공하는 그 레이어링,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랜잭션 레이어까지 그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TLP를 실어주는 역할을 얘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NVM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이 NVMe를 구현한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CI에 보면은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이게 뭐 피지컬 펑션도 있고 버추얼 펑션도 있고 그런데 이 펑션이 하나의 NVMe 컨트롤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SRIOV 같은 개념, 그러니까 디바이스 하나인데 펑션이 여러 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펑션마다 NVMe 컨트롤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NVMe 컨트롤러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그 뭐 리눅스에서 디바이스 파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게 완전히 다른 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일 시스템의 파티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NVMe 컨트롤러이지만 그 안에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NVMe 스펙상으로는 뭐 이런 것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게 다른 펑션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NVMe 컨트롤러겠죠. 이 각각의 NVMe 컨트롤러들은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네임스페이스 하나를 서로 다른 컨트롤러가 쉐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지원은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예,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제 서브미션 큐, 컴플리션 큐라는 개념이 있고 어드민 큐, 아이오 큐, 컨트롤러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펑션 하나가 NVMe 컨트롤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념적으로는 펑션마다 DMA 엔진이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구현하기에 따라서는 DMA 엔진 하나가 여러 개의 펑션을 다 커버할 수도 있게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하나의 NVMe 컨트롤러다라는 말은 이 안에 어드민 큐가 반드시 하나는 있다. 어, 그리고 이 NVMe 컨트롤러마다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일이 따로따로 있다. 어, 여기가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제가 그려놨네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이 뒤에 다른 부분, 뭐 FTL에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공유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Q는 뭐지? Q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Q들은 다 시스템 메모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얘네에 대한 포인터 아니면은 그에 대한 서머리 정보 같은 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메모리에 다 구현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NVMe 드라이버가 다 해주고 있고요. 음, 이제 이 그림이 보통 이제 NVMe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면 뭐 여러 PPT들을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한 그림이고 근데 사실 스펙을 알면은 아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있구나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은 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보는 시간으로 1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그림에서 NVMe 컨트롤러라는 것은 곧 그의 그 얽혀 있는 어드민 큐 하나, 컨트롤러 레지스터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하드웨어들이 그렇듯이 레지스터 파일이 있어야 다룰 수가 있어요. CPU는 볼 수 있는 게 주소랑 값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레지스터 파일이 있어야지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그 NVMe 컨트롤러 레지스터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얘네들은 보통 아까의 그 PCI의 그 BAR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BAR 제로에 구현이 되게 돼 있어요. BAR 제로에 0번지를 읽으면 이 NVMe 컨트롤러 레지스터의 capability 레지스터가 읽히는 거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뭐 어떤 레지스터들은 리드 온리고 어떤 애는 리드 라이트가 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어쨌거나 이것들이 NVMe 컨트롤러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것들임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capability register는 보통 나의 능력을 알려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통 PCI 장치들 다 대부분 capability register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장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여기에 실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걸 보고 컨피규레이션을 합니다. 컨피규레이션을 하고 나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큰 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CC, CSTS 이게 이제 요 캡까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레지스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레지스터는 어드민 큐를 만들 때 쓰는 레지스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 설정을 하고 어떻게 왜 이게 필요한지는 뒤쪽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들도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NVMe 장치가 처음에 꽂히면 이게 핫플러깅이 되든 아니면은 부팅이 되든 처음에 장치가 꽂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모든 PCI 장치들에 대해서 루트 컴플렉스가 이뉴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해요. 나한테 달려있는 애들을 트리 순서대로 쫙 읽어가면서 어떤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스위치 너머에 뭐가 달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이제 이뉴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뉴머레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컨피규레이션 헤더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벤더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 클래스 코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를 읽어보고 이거에 적합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찾아서 물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NVMe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잘 보시면 아마 PCI에 어떤 장치들, 어떤 클래스 코드가 나한테 엮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놓은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은 클래스 코드만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벤더의 특정 디바이스까지도 거기에 같이 열거해 놓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NVMe 장치라는 거를 이제 잘 알려줬으면 이제부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처럼 capability 레지스터나 어, 이 컨트롤러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서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는지 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 일어나고요. 이건 세세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 큐를 만듭니다. 어드민 큐를 만드는 과정은 아까의 요 레지스터 세 개를 설정하는 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뒤쪽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NVMe 장치를 컨트롤러 레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컨트롤러 레디 상태로 만드는 일은 여기에 그 CC라는 레지스터, 이 컨트롤러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레지스터에 0번 비트가 enable이라는 비트인데 이 CCEN에 1을 적어주는 작업이거든요.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여기에 이 비트를 1로 켜주는 게 컨트롤러 레디를 만들어주는 일인데 이 CSTS에 마찬가지로 0번 비트가 ready라는 비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값이 0이다가 CCEN을 셋하면 일정 시간 내에 이 레드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이제 컨트롤러 레디라는 작업이고, 이 SSD를 처음에 켰을 때 얼마 안에 레디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레디라는 거는 커맨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 CCN을 0으로 클리어하는 액티비티는 컨트롤러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그 NVMe 장치가 리셋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 리셋도 있고, 이 컨트롤러 레지스터 중에 서브 시스템 리셋이란 것도 있고, PCI의 뭐 펑션 레벨 리셋도 있고, 그냥 디바이스 전체를 리셋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튼 켜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작업은 이 컨트롤러 레지스터에 접근하면서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